빌리 홀리데이에게 바친다. 지금은 새벽 1시 반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바깥은 어둡다. 그것도 어정쩡하게 어두운 도시의 밤이 아니라 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 손가락이 검게 물들어 버릴 것만 같은 진짜 어둠이 깔린 밤이다. 우리 집 뒤쪽은 바로 산이라 밤의 어둠이 정말로 깊고 조용하다. 달이나 별이 총총한 밤에는 주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떠오르는데 오늘 밤에는 그들도 어둠 속에 푹 묻혀버리고 말았다. 2마리의 고양이도 완전히 잠들었다. 곤하게 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나는 항상 마음이 놓인다. 적어도 고양이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동안은 특별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내가 어딜 좀 갔기 때문에 집안에서 나 혼자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이 원고를 쓰고 있다. 새벽 1시 반에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원고를 쓰고 있다니 참 오래간만이다. 적어도 요 1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내가 어째서 이런 시간에 깨어 있는가 하면 너무 빨리 잠자리에 들어서 밤 12시 반 즉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퍼뜩 눈이 떠졌기 때문이다. 역시 오후 7시 40분에 잠자리에 든 것은 너무 일렀다. 그러고 보니 왠지 시차병에 걸린 듯한 느낌이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다. 이렇게 한밤중에 고양이도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 외톨이가 되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다. 부엌에 가서 보조레의 코르크 마개를 따고 잔과 함께 가져와 책상 위에 놓는다. 그리고 벌써 반년이나 듣지 못했던 빌리 홀리데이의 레코드를 턴테이블에 얹고 바늘을 그 위에 올렸다. 그러고 보니 내가 요즘 빌리 홀리데이의 레코드를 그다지 듣지 않게 된 건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기야 오후 2시 반에 케이크를 먹으면서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를 듣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다. 오래된 레코드라서 빠지직 잡음이 들어가 있다. 아니, 잡음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잡음투성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레코드를 대학생 때 샀으니까 78년은 좋게 되지 않았나 싶다. 내가 최초로 산 빌리 홀리데이의 레코드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버브 폴리돌의 빌리 홀리데이의 혼이라는 편집 레코드로 A면은 1946년에 있었던 JATP의 라이브, B면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엔솔러지 야마토 아키라 씨의 추천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A면인데 우선 보디 앤드 소울과 스트레인지 프루트라는 압도적인 중량급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로 시작하여 트래블링 라이트, 히즈 퍼니 댓 웨이로 약간 밝아지고 이어서 더 맨 아이 러브, 더 베이비 에인트 아이 굿 투 유로 느릿느릿 나가다가 올 오브 미로 거침없이 치닫고 그 유명한 빌리즈 블루스로 단숨에 마무리되는 구성이다. 보디 앤드 소울로 시작되는 구성이 약간 불만스럽지만 맨 첫 곡으로 듣기에는 너무 압도적이다. 이 레코드의 연주에는 지그시 귀를 기울이면 빌리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된다. 빌리 홀리데이는 한때 지나치게 신격화되었던 적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은 약간 짜증이 나 멀리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좋을 그런 주변적인 일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음악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 보면 역시 진지하게 노래를 듣게 만드는 멋진 가수임을 알 수 있다. 옛날에도 멋지다고 생각했었지만 나이를 먹어 새삼스레 다시 들어보니 그 훌륭함이 훨씬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그녀의 노래에는 몸속 깊은 곳에서 자연히 배어나오는 원액 같은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청중들을 압도하고 감싸안고 도취시키고 완전히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음악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갑자기 나 자신이 어디인지 잘 알 수 없는 곳에 파묻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 때때로 이건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노래는 그저 노래일 뿐이다. 골똘히 생각한다 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와 흔하디흔한 다른 재즈 가수의 노래가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충성일 것이다. 요컨대 그녀의 노래에 포함된 어떤 요소는 듣는 쪽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미개봉된 편지처럼 예정된 그날이 와야지 겉으로 드러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해독할 수 있는 날이 되면 그냥 자연히 해독되는 것이다. 그런 음악이 있다는 것은 역시 멋진 일이다. 젊은 시절에 숨이 막힐 듯이 몇 번이고 들어도 무엇 하나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멍하니 듣고 있을 뿐인데도 실타래가 풀리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고 보니 나이를 먹는 일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버브 판 빌리 홀리데이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녀의 베스트 레코드는 미국 컬럼비아에서 나온 더 골든 이어즈 볼륨 1이라는 3장짜리 앨범이다. 이 석 장의 레코드는 진짜 많이 들었다. 그 정도로 듣고 또 들었던 재즈 보컬의 레코드는 또 없을 것이다. 버브나 컬럼비아나 데카의 빌리 홀리데이가 각각 나름대로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초일류급 스윙 밴드를 배경으로 불러 젖히던 1930년대, 1940년대의 이 컬럼비아 판 빌리 홀리데이는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산뜻하고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된다. 아슬아슬하고 꼼짝도 할 수가 없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며 그리고 참을 수 없이 슬프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며 그러면서도 손을 대기가 어렵다. 특히 레스터 영이 함께 한 트랙은 주옥같이 아름답다. 만약 앞으로 빌리 홀리데이를 들어보고 싶은 젊은이가 있다면 나는 역시 이 레코드부터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유명한 스트레인지 프루트를 불렀을 무렵의 빌리 홀리데이는 이상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듣기에는 좀 너무 위태로운 것 같이 내게는 느껴지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버브판은 한밤중에 혼자서 듣기에는 너무 슬프다. 이따금 밤에 재즈를 들을 수 있는 바에 가면 버브 시절의 빌리 홀리데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다. 그녀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왠지 나 혼자만이 중력이 다른 해저나 그 어딘가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무척 깊은 곳이어서 위로는 올라갈 수 없고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운 것이다. 그래서 그저 위스키 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찰스턴의 유령. 기왕 나올 바에는 유령도 고풍찬연하고 고요하며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완고하게 옛 모습을 간직한 곳에 나타나고 싶을 텐데. 찰스턴에서 유령이 나오지 않는 오래된 집을 발견하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다 라고 어떤 책에 씌어져 있었다. 뭐 다소 문장상의 과장은 있었다 해도 확실히 해질 무렵에 찰스턴의 고요한 코블스톤 거리를 걷다 보면 정교하게 세공된 검은 철문 너머로 혹은 어렴풋한 등불이 뿌옇게 비치는 현관 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그림자를 본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한밤의 정원은 어쩐지 울적하고 거대한 떡갈나무 가지에 몰처럼 축 늘어진 착생식물이 강바람에 흔들거리면 땅거미 속에 백일홍이 아련하게 떠있다. 찰스턴이란 곳은 그런 도시다. 모든 것이 오래되고 고요하며 그리고 우아하다. 기왕 나올 바에는 유령도 뉴욕시티보다는 이런 도시에 출몰하는 쪽이 훨씬 기분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찰스턴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데 고풍찬연한 남부의 옛 모습을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완고하게 간직한 항구 도시다. 애슐리 강과 쿠퍼 강이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하구에 꼭 맨해튼 섬과 비슷한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천년의 항구로 식민지 시대에는 작은 런던이라 불리며 번창했었고 군사적 중요성에서 남북 전쟁의 발화점이 되기도 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팬들에게는 버틀러 선장이 봉쇄망을 뚫고 용감한 이름을 날렸던 도시라고 말하면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다. 나는 딱히 레트 버틀러의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엘라베마주의 모빌 호텔에서 미국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찰스턴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곧장 대서양 해안으로 날아갔다. 어째서 찰스턴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의 여행이라는 것은 대개 늘 그런 식이다. 지도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마음에 들만한 곳이 있으면 이거야 하고 결심하고는 그곳으로 간다. 그런 기대에 제대로 부응되는 때도 있고 전혀 영 아니다 싶을 때도 있다. 찰스턴은 기대에 부응했던 도시다. 그 사실은 애슐리 강의 다리 위에서 도시를 한눈에 둘러보았을 때부터 이미 알았다. 물가의 무성한 푸른 풀들은 마치 논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는 듯 부드럽게 몸을 흔들고 있고 줄줄이 늘어선 요트의 돛대는 여기저기에서 펄럭펄럭 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위를 갈매기나 황새가 천천히 춤추듯 날고 있다. 시가지는 오랜 기품을 간직하고 있고 고층 빌딩 같은 건 하나도 없다. 거리를 걸어가고 있으면 몇 사람이나 How are you doing today? 하고 말을 걸어온다. 찰스턴이라는 것은 I am just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만약 당신이 유령이라 해도 사우스 브롱스크보다는 역시 이런 곳에 나타나고 싶겠죠? 내가 묵은 여관에도 자주 유령이 출몰한다고 한다. 나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찰스턴의 유령이라는 책에서 보고 알았다. 이 책에 따르면 유령은 밤이 되면 복도를 걷다가 2층에 있는 남쪽 침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유령의 정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타르반데라는 부인일 거라고 얘기되고 있다. 타르반데는 18세기 후반에 이 건물에서 여자 기숙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녀가 20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도 굳이 한밤중에 복도를 걷고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불투명하다. 하기야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유령이 나오는 여관의 본관에 묵지는 못했다. 객실이 4개밖에 없는 본관이 전부 찼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여관의 젊은 주인인 월터 버튼 씨는 나를 별채에 묵게 해주었다. 별채는 이웃집 정원을 지나 안쪽에 있는데 전용 풀이 딸려있는 호화로운 큰 건물이었다. 월터 씨는 나를 안내하면서 이웃집이지만 지나다니는 걸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했다. 잠깐만요 하고 내가 끼어들었다. 웨스트모어랜드라면 베트남 전쟁에서 총사령관을 지낸 웨스트모어랜드 말입니까? 맞아요 하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장군의 집 정원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지고 돌아온 듯한 장식물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타르반데 유령보다는 인도차이나 땅에서 쓰러져간 몇십만, 몇백만의 사람들의 피가 훨씬 리얼했지만 이 우아한 찰스턴에서 그런 말을 해봤자 풍요없단 소리나 들을 것이다. 게다가 여관의 젊은 주인은 무척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대형 요트를 타고 가까운 섬에 가서 수영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할 예정인데 같이 가지 않겠냐며 나를 초대해 주었다. 안타깝게도 일정 관계로 그들과 동행할 순 없었지만 딱히 섬까지 가지 않고 이 거리에서 느긋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마도 이 고장 사람들은 이 기품 있는 조용하고 깔끔한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차이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결국 그뿐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밤 10시 반에 달빛이 비치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일가의 정원 끝의 풀에서 헤엄을 치면서 말이다. 찰스턴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엄청나게 많은 레스토랑이 있는 데다가 맛의 수준도 미국치고는 월등히 높아서 실망시키는 일이 별로 없다. 나는 퀸 거리에 있는 푸건즈 포치라는 남부풍 시푸드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어 그곳에서 몇 번이나 저녁밥을 먹었다. 황당무계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은 냉방이 잘 되지 않았다.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공기를 휘젓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디프 프라이드 캐피시를 먹었다. 메기는 제법 맛있는 물고기다. 보리멸의 맛과도 비슷하지만 보리멸보다는 약간 진한 느낌이 든다. 암게를 사용해서 만든 수프와 도넛 버터 파이는 이 가게의 자랑거리고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일품이다. 이 세 가지 외에 머시룸 서태와 슈림프 크레올과 샐러드와 커피가 딸려 나오면서 20불 남짓이니 이 정도면 꽤 싸다고 할 것이다. 이곳에서 돌핀 사바나 풍이라는 요리도 먹었다. 가다랭이와 게르치를 뒤섞어 고급스럽게 만든 듯한 맛이 났다. 약간 오도독거려 꽤 맛이 괜찮았지만 이것은 진짜 돌고래는 아니고 아마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만색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미국에서 돌고래를 먹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푸건즈 포치에 넘쳐 흐를 정도로 양이 많은 정식을 배에 꾹꾹 눌러 담고 나는 애슐리강을 향해 처치 거리를 걸었다. 이 상아리만치 선명한 모양의 달이 은색 공품처럼 부드러운 여름밤 하늘에 파묻혀 있었다. 나는 강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포도주의 취기를 씻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각별히 이렇다 할 만한 이유도 없이 백일홍 옆에 앉아 있다. 마치 예약 등록을 끝마친 말없는 유령처럼. 그리운 비프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꾸밈 없이 아양도 떨지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는 남자다운 요리여야 한다. 이따금 괜스레 비프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진다. 나는 원래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평소에는 거의 생선과 야채만 먹지만 2달에 한 번 정도는 문득 스테이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서는 그냥 그대로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스테이크 생각이 나면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건 아마도 몸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고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그렇다면 스키야키든 포크 커틀릿이든 햄버거든 비프 커틀릿이든 불고기든 좌우지간 고기면 될 텐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스테이크여야만 하는 것이다. 필시 스테이크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육적 기호로서 입력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한다. 기호라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어쨌든 일종의 단순 개념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육적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고기가 부족합니다. 삑삑하고 자동적으로 신호가 발신되어 그 기호인지 개념인지 하는 것이 백경처럼 의식의 해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때때로 몸이 근질근질해질 정도로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극히 심플한 스테이크다. 육질이 좋은 맛있는 고기를 쓱싹 솜씨 있게 구워내어 육즙이 흐르지 않게 위에다 슬쩍 소스를 끼얹었을 뿐인 심플하기 그지없는 스테이크 말이다. 가볍게 소금과 후추 정도로만 간을 하면 된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그런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가게는 유감스럽게도 이 드넓은 도쿄 거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받기도 했고 나 스스로도 찾아다녀도 봤지만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가 좋아하는 맛의 스테이크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가게란 여간에서 없는 것이다. 나는 고베 태생인데 고베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스테이크 가게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오늘은 외식이나 할까? 라고 할 때는 자주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다. 물론 그런 외식은 진수성찬이라면 진수성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잠깐 집 근처에 들른다는 일종의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또 그 스테이크 맛도 집 근처 식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맛이었다. 옛날 얘기인데다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왠지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스테이크란 그런 맛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고베에 돌아가면 스테이크가 어떤 맛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테이크 하우스에 들른다. 늘 느끼는 거지만 고베의 스테이크 맛은 도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고베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도쿄보다는 고베의 스테이크가 내 입맛에 맞는다. 요리의 질이 단순하고 스피드가 있다. 아니면 단순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있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정말 그립다. 스테이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꾸밈 없이 아양도 떨지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는 남자다운 요리여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에서 반년 정도 살았을 때는 퍽 자주 스테이크를 먹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고기 값이 쌌기 때문이다. 가장 최상급 안심 1kg에 1000엔 정도니 정말로 싼 것이다. 두꺼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리스 파를 볶은 뒤 고기를 중간쯤 익혀 가볍게 간장에 찍어 먹는다. 이 그리스 파라는 게 또 꽤 맛이 있어서 스테이크에 썩 잘 어울린다. 1kg 정도의 고기면 두 사람이 3끼를 먹을 수 있다. 자투리로 남은 고기로는 필라프를 만들고 그 나머지로 맛있는 수프도 끓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000엔이다. 이 정도로 싸면 정말 대범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대담한 맛이 난다. 일본에서 안심을 사오라고 하면 순간 긴장하게 된다. 나는 스테이크란 원칙적으로 집에서 만들어 먹기보다는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만든 그리스풍 스테이크만큼은 지금도 무척 생각이 난다. 또 하나 기억이 생생한 것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먹었던 스테이크로 이것 역시 굉장히 쌌다. 저녁에 거리를 걷다가 문득 맥주가 마시고 싶어져서 근처에 있는 작은 바에 들어갔다가 내친 김에 식사까지 주문했다. 메뉴를 보니 서프앤드 터프라는 것이 있었다. 직역하자면 파도와 잔디다. 뭔지 잘 몰랐지만 뭐 어때 하고 주문해봤더니
버터에 엄청나게 큰 새우를 볶은 것과 두께 5cm는 좋게 될 듯한 스테이크와 필라프가 듬뿍, 게다가 샐러드까지 수북히 나왔다. 과연 이래서 파도와 잔디인가 하고 납득을 했는데 그 양이 또 터무니없이 많았다. 직접 보여줄 수 없는 게 유감인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다. 그러면서 값은 1,500엔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맛은 비교적 심플했고 고기도 부드러워 그만하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잘 만든 스테이크를 특별히 볼 거리도 없는 동네의 작은 바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이란 거구나 하고 나는 감탄하고 말았다. 모두들 미국의 스테이크는 크기만 했지 맛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남부에서 먹은 스테이크는 대부분 맛이 있었다. 곁들여진 프라이드 포테이토는 바삭바삭하고 조금 싱거운 고기에 나이프를 넣으면 주르륵 육즙이 흘러나와 옆에 있는 필라프로 스며들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 점점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진다. 참 난감하다. 미국 소설에는 종종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맛있을 것 같았던 스테이크는 허들리 체이스의 미스 브랜디쉬의 난초의 첫 장면에 나오는 것이다. 소설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첫 장면을 읽을 때마다 나는 확실히 그야말로 조건 반사적으로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진다. 지금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대략 설명하자면 시골의 먼지투성이 도로변에 있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레스토랑에 한 남자가 들어서는 데서부터 소설이 시작한다. 남자는 배가 굉장히 고픈 모양인지 서둘러 웨이트리스에게 스테이크를 주문한다. 굽는 정도랑 곁들이는 양파 같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 주방장이 철판에다 스테이크를 굽고 양파를 볶는다. 양파를 볶는 강한 냄새가 남자의 식욕을 거칠게 자극한다. 남자는 군침을 삼키면서 요리가 나오기를 꼼짝 않고 기다린다. 바깥 도로에서는 트럭이 뭉게뭉게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고 건조하고 뜨거운 햇빛은 대지에 쨍쨍 내리쬐고 있다. 체이스의 간결하고 폭력적인 문체와 남자의 식욕과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익는 냄새가 훌륭하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나는 그만 소설의 세계에 푹 빨려들고 말았다. 만약 이것이 포크 커틀릿이었다면 얘기는 좀 달라졌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야겠다. 오페라의 밤. 우리는 마음속으로 비일상으로의 메모리라는 감성의 낭비를 갈구한다. 오페라는 그걸 만족시켜준다. 오페라라는 말에는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울림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결코 오페라광이나 마니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페라라는 말은 묘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지금부터 오페라를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뿐만 아니라 막이 오르기 전에 객석의 그 웅성거리는 독특한 술렁임이며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박스에 들어와 드디어 서곡이 시작될 때의 그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이다. 굳이 오페라 하우스에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고양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싸구려 포도주를 홀짝거리면서 마당의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레코드로 오페라를 한가로이 듣는 것도 제법 운치가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비디오로도 오페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참 고맙게 생각된다.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우리 집 소파에 누워 뒹굴면서 마젤이 지휘하는 돈 지오반니나 아바도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들을 수 있다는 건 역시 더 없는 행복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페라란 참 이상하다. 그처럼 완벽하게 18세기, 19세기적이고 장황하며 전통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일상적인 것이 어떻게 이처럼 극히 단기간 동안 다양한 스타일이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바쁜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일까? 물론 18세기, 19세기적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또 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도 가부키도 지금까지 여전히 공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령 가부키를 예로 들어보아도 유럽의 오페라처럼 일본 어느 지방 자그마한 도시에 가도 반드시 가부키 좌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가부키를 즐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말하자면 이미 가부키는 일종의 서민적인 전통 예술이 아니다. 셰익스피어 극도 엇비슷하다. 그렇지만 오페라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페라는 여전히 현존하는 정열적인 엔터테인먼트인 것이다.
오페라 하우스의 값싼 좌석은 젊은이들로 넘치고 있고 인기 있는 공연이라면 관람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돼 버리고 만다. 이상한 일이다. 대체 오페라라는 음악의 형태 속에 무엇이 그다지도 현대인들을 매료시키는 것일까? 나는 음악평론가도 풍속현상평론가도 아니므로 그런 의문에 일일이 대답해야 할 책임도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남에게 비난을 받는 일도 없이 이유 같은 건 아무래도 좋잖아. 그냥 그런 거라고. 하이요. 하고 그냥 맘 편하게 생각하며 오페라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인데 우리가 오페라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낭비가 아닌가 한다. 시간의 낭비, 노력의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시대 착오를 가능케 하는 비일상성으로의 매몰이라는 감성의 낭비. 우리는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최초로 오페라라는 형태의 음악을 접한 것은 아마 중학생 때쯤으로 텔레비전에서 마리오 델 모나코가 열창하는 전설적인 어릿광대를 보았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한 어릿광대였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해도 좋을 정도로 박력이 넘치는 공연이었다. 비치보이스의 팬이었던 13살의 소년이 어떻게 텔레비전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단의 공연을 볼 마음이 생겼는지는 여하튼 오래 전 일이라 불명확하다. 아, 나이를 먹으면 어찌하여 이다지도 많은 일의 동기가 불명확이라는 희미한 빛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걸까? 드르륵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호기심이라는 위대한 촉매에 의해 그렇게 맺어졌는지도 모른다. 둘 중 하나겠지. 좌우지간 그게 처음이었다. 마리오 델 모나코의 어릿광대. 최초로 극장에 가서 본 오페라는 오르페우스였다.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거다. 밀라노 실내 가극단의 공연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장소는 오사카 페스티벌 홀. 다만 그게 누가 작곡한 오르페우스였는지가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누구였던가 하고 계속 생각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생각이 나질 않는다. 어쨌든 훌륭한 공연이었다. 세세한 것은 잊어버렸지만 굉장히 좋았던 것만큼은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좋았느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 대답하기는 곤란하다. 여하튼 좋았던 것이다. 그 후 몹시 감동하여 기분이 들떠서는 전철을 타고 고베의 집으로 돌아왔던 게 기억난다. 그 뒤로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으로 조금씩 오페라를 계속 들었다. 그래도 나는 오페라 마니아는 되지 않았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페라의 존재 이유는 그 낭비성 속에 있고 나에게는 그 같은 낭비성에 익숙해져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0여 년 동안 오페라와는 실질적으로 인연이 없는 세월을 보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학생 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도 오페라를 보러 다니거나 석 장짜리 오페라 레코드를 살 여유는 도저히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없었다. 나는 학생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서도 우선 생활에 쫓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무지하게 바빴고 무지하게 가난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몇 장인가의 오페라 레코드도 돈에 쪼들려 중고 가게에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빚을 갚을 수 없어 쩔쩔맬 때는 어지간해선 그럼 어디 오페라를 들어볼까 하는 기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절망적이던 우리의 경제 상태도 몇 년 후엔 회복이 되어 생활이 차츰 안정되어 갔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갓 30이 넘을 때까지 여전히 일과 생활에 자질구레한 일들에 쫓겨야만 했다. 바빴던 것이다.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주위에는 항상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 어렵사리 짬을 내서 콘서트에 갈 수는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페라는 아직 아득한 저 멀리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사치였던 것이다. 저 제2 개츠비가 바라보던 해협 너머의 녹색 등불처럼 그것은 늘 멀리 있었다. 겨우 오페라와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때까지의 일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간간히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였다. 우선 독일에서 방랑하는 네덜란드인과 마적을 보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는 또다시 오페라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후에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틈만 나면 오페라를 보러 다녔다.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오페라를 보았다. 베르디, 로시니, 푸치니, 모차르트. 휴식 시간에는 싸구려 샴페인을 조금씩 마셨다. 달랑 한 벌뿐인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서서 소곤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또다시 오페라의 밤다운 감정의 전율을 되찾았던 것이다.